2023년 11월 폴란드 국방부 청사. 한 독일 무기 제조사 대표가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 제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유럽 최대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독일을 제쳤습니다. 같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프랑스 방산업체 임원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던 중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무기도 검토 중이라던데 사실입니까?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동은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 무기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거기도 무기 만들어? 2018년 베를린 방산 박람회에서 한 독일 기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당시 유럽 방산업계에서 한국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알아도 한국산 탱크와 전투기는 몰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을 일본이나 대만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서 미국 무기 카피하는 나라 아닌가? 이게 당시 유럽 방산업계의 솔직한 인식이었습니다. 미국 국방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019년 한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은 여전히 서구 기술에 의존하는 중간 단계 국가.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중동의 시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미국 F-35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선택지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2024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66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는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줄을 섰습니다. 도대체 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일명 SIPRI. 이곳은 전 세계 무기 거래를 추적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2023년 SIPRI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순위 9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2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을 제치고 톱10에 진입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수출 대상국입니다. 한국 무기를 사간 나라 1위는 폴란드였습니다. 2위는 호주, 3위는 이집트. 모두 과거엔 미국이나 유럽 무기만 쓰던 나라들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3월 보도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틈새 시장 공급자가 아니다. 주류 경쟁자로 부상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 없이 재무장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무기 시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기술력만으로 이런 역전이 가능할까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은 즉시 1,000억 유로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GDP의 4%를 국방비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주문 후 인도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시저 자주포는 3년 대기였습니다.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는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평화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금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주문 후 2년 안에 인도 가능했습니다. K2 전차는 18개월이면 폴란드 땅에 도착했습니다. FA-50 경전투기는 12개월 납기였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2023년 7월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속도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베오 베이다는 더 솔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5년 뒤의 최고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좋은 무기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납기만 빠르면 중국산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무기를 빠르게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핵심은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70년간 실제 전쟁을 대비하며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평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휴전선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무기는 매일 검증받았습니다. K9 자주포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K 전차는 북한 땅굴과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천국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건 실험실이 아니라 전선에서 태어난 무기들입니다. NATO 한 장성은 2023년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을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전쟁을 기억하며 만들었다. 반면 중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1979년 베트남 침공이었으니까요. 유럽 국가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무기는 실전 경험도 많고 기술도 최고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미국제 하이마스와 패트리어트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미국에서 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중동, 유럽까지.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데 몇 달씩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우선, 우크라이나 우선, 대만 우선. 순위가 바뀔 때마다 다른 나라들은 뒤로 밀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면 즉시 계약했습니다. 정부 승인 절차도 빨랐고 생산 라인도 유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K 전차를 조립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지어줬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한 임원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판다. 유럽 국가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느꼈습니다. 미국은 공급자였지만 한국은 협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보면서 한 가지 감정이 올라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무기를 잘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70년 넘게 한국은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징병제가 계속됐고 군사훈련이 일상이 됐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베트남에 갔고 아들 세대는 DMZ를 지켰습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한국 방사는 성장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유럽은 평화를 누렸고 한국은 위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무기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국전 참전 용사는 2023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잠 못 자고 만든 무기가 이제 세계를 지키고 있다. 씁쓸하지만 사실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평화가 아니라 위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험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국인의 어떤 특성으로 귀결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 위기 앞에서 뭉치는 본능, 그리고 감을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 6.25 전쟁 때 한국은 나라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버텼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섰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IMF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갚았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 안 무너지는 나라. 포기할 것 같으면서 끝까지 가는 민족. 방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유럽과 중동이 찾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위기 앞에서 보여온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한국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똑같은 조건이면 할 수 있었을까요? 베트남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도 70년 넘게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유럽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답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한국은 전쟁의 기억을 무기로만 바꾼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생산,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이 모든 게 70년간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유연하게, 파트너처럼 움직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입니다. 2024년 전쟁이 다시 유럽에 왔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기억하는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70년 동안 한 번도 긴장을 놓지 않았던 민족만이 만들 수 있는 결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